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나라를 연 당군 왕검. 원작 일연. 아득히 먼 옛날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안도 없고 바깥도 없었지요.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늘은 신의 나라가 되고 땅은 인간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늘나라는 환인이 다스렸어요. 환인은 참으로 인자하면서도 공평하게 하늘나라를 다스렸지요. 하늘나라에는 부족함도 없고 다툼도 없었어요. 언제나 웃음이 넘쳐나고 오색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땅의 나라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3355 무리를 지어 사냥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과일도 따먹었지요. 하지만 겨울에는 몹시 추웠고 가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 자주 다투었어요. 더구나 잘잘못을 가려줄 임금님도 없었지요. 하늘나라의 으뜸신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혼란스러운 땅의 나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어찌하면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환웅은 날마다 땅의 나라를 내려다보았어요. 환인이 환웅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지요. 환인은 어디가 좋을까? 하고 오랫동안 땅의 나라를 두루 살펴보았어요. 저곳이면 되겠구나.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와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계곡, 끝없이 이어지는 산자락과 그 끝에 넓게 펼쳐진 들판이 있는 산, 태백산은 땅이 기름지고 사람들이 착하여 나라를 세우기에 더없이 좋았지요. 환인은 땅의 나라로 내려가는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거울과 칼과 방울이다. 거울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니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쓰고, 칼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를 물리칠 때 사용하거라. 그리고 방울은 하늘에 기도할 때 울리도록 하여라. 마침내 환웅은 5마리의 고니가 끄는 수레에 올라탔어요. 수레는 맑은 피리 소리를 따라 하늘을 날아갔어요. 3,000명의 신하들이 그의 뒤를 따랐지요. 태백산 꼭대기 그곳은 박달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환웅은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어요. 곧이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어느덧 태백산과 이웃마을은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신시라고 불렀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환웅이 내려온 나무를 신단수라고 불렀어요.
신단수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나무이지요. 환웅은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를 불렀습니다. 풍백, 그대는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여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운사, 그대는 떠다니는 구름들을 모아라. 그리고 우사, 그대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알맞도록 비를 내려주어라.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곡식을 심고 기르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나무와 청동으로 쟁기와 호미 같은 농기구를 만드는 법도 전해주었지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았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땅의 나라에는 먹을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이웃들과 다투기 일쑤였지요. 환웅은 병에 걸리지 않는 법, 오래 사는 법, 잘잘못을 가려내는 법 따위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360가지의 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간 세상이 하늘나라처럼 넉넉하고 질서 있는 곳으로 바뀌어 갔지요. 신씨가 살기 좋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 즈음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여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물었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것만 먹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은 굴을 찾아가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고 열흘이 지나 보름이 되었어요.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홀로 남은 곰은 배고픔에 외로움까지 참아야 했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21일이 되던 날 갑자기 굴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곰의 몸이 서서히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자가 된 곰을 본 사람들은 웅녀라고 불렀지요. 웅녀가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웅녀는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혼이 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웅녀의 간절한 기도는 환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환웅은 웅녀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웅녀는 우람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환웅과 웅녀는 기뻐하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지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당군이라고 지었습니다. 당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지러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임금님으로 손색이 없었지요. 당군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환웅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당군이 환웅의 뒤를 이어 신시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신시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비좁고 북적거렸어요. 그래서 당군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라를 새롭게 열었지요. 당군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했습니다. 깨끗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지요. 조선의 아침은 이름만큼이나 맑고 고요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조선은 마치 축복받은 땅처럼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그 후 당군은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지요. 당군은 환웅이 그랬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착하고 부지런하며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법을 잘 지켜 도둑이 없으니 밤이 되어도 문을 잠그지 않았지요. 당군은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조선은 그 이름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 후 당군은 또다시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 뒤 후손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군의 나이는 무려 1908세였지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당군의 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오두막살이에는 쌀이 텅텅, 돈도 텅텅 아무것도 없었지요. 왜 그렇게 가난한고 하니 옷이면 옷, 쌀이면 쌀, 뭐든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러니 항상 가난할 수밖에요. 한편 길 건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네 곳간에는 쌀이 가득가득, 돈도 그득그득 없는 게 없었지요. 왜 그렇게 부자인고 하니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뭐든 자기 것이고 탐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항상 부자일 수밖에요.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들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도 여기저기 곡식을 끌어다녔지요. 이보 개똥이네. 보리쌀 좀 있으면 꿔주게나. 내 꼭 갚을 터이니. 아이고 할아버지,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답니다. 흉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 어디 곡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딱 한 사람만 배부르게 잘 지내고 있었지요.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결국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보리쌀 있으면 좀 꿔주게나. 여름에 우리 보리가 다 있거든. 꼭 갚을 터이니. 여기 있네. 꼭 갚게나. 웬일이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두 말도 않고 냉큼 내주지 뭐예요? 낑낑대며 보리쌀을 메고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할아버지는 얼른 가마니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글쎄,
가마니 속에는 보리쌀보다 돌과 겨가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순순히 곡식을 꿔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겨우겨우 돌과 겨를 골라내니 봄 동안 먹을 식량만큼 겨우 되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누릇누릇 보리가 익는 여름이 왔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보리쌀 한 가머니를 짊어지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 여기 있네. 지난 봄에 꿔간 보리쌀이네. 엥? 왜 달랑 한 가마니인가? 내가 한 가마니를 빌려갔으니 꼭 맞게 가져온 거 아닌가? 어허, 이 사람이 빌려갔으면 이자까지 줘야지. 애끼, 돌과 겨까지 섞인 보리쌀을 주고서는 이자까지 달라고. 그럼 난 뭘 먹고 살란 말인가? 그거야 자네 사정이고 이자를 못 주겠으면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오던가. 그러고는 등을 쌩 돌려앉지 뭐예요. 할 수 없이 가난한 할아버지는 나무로 이자를 대신 갚기로 했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날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해다 주고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산을 넘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저마미치라도 괜찮소. 아이고, 손님에게 어찌 누추하지만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는 싹싹 쓱쓱 말끔하게 방을 치우고 노인을 맞이했지요. 게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새콤달콤 맛있는 반찬까지 준비해서 대접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안에 계시오. 아침상을 드리려던 가난한 할아버지는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빨강 부채 하나랑 파랑 부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일찍 길을 떠나셨나? 아이고 이런, 부채를 놓고 갔네 그려. 가난한 할아버지는 다음에 돌려줄 생각으로 부채를 잘 챙겨두었어요. 그날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요. 혹시 노인을 다시 만날까 싶어 부채도 가지고 갔지요. 후휴, 날도 참 덥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라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서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였어요. 그때 마침 노인이 두고 간 부채가 생각났지요. 미안하지만 내가 좀 붙입시다. 할아버지는 나무에 기대앉아 빨강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아이쿠 시원하다. 아이쿠 좋아. 살랑살랑 이는 시원한 부채 바람에 할아버지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지요. 그런데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코를 만져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코가 지게짝대기처럼 아주 길어졌지 뭐예요? 내 코가 어떻게 된 거지? 화들짝 놀란 할아버지는 코를 꾹꾹 눌러도 보고 세게 꼬집어도 보았어요.
하지만 길어진 코는 다시 줄어들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길어진 코 때문에 산에서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고민하던 끝에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파랑 부채로 붙여보았어요. 살랑살랑, 스멀스멀스멀. 그랬더니 길어졌던 코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신이 난 할아버지는 더욱 세게 붙였지요. 살랑살랑. 이런, 너무 많이 붙였나 봐요. 코가 아예 없어졌지 뭐예요? 옳거니. 빨강 부채로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파랑 부채로 붙이면 코가 짧아지는 아주 신기한 요술 부채였던 거지요. 요술 부채를 얻은 가난한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어요. 곧장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주러 들렀어요. 그런데 부채를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보게,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나무 있으니 나는 이만 가네. 에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지 그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도 지근지근 졸라대는 바람에 가난한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허허, 그게 정말인가? 참 신기할세 그려. 가난한 할아버지는 장난기가 발동했던지 빨강 부채와 파랑 부채를 번갈아서 붙여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코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지 않겠어요? 이걸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이보게, 이 부채 날 죽으려. 값은 톡톡히 쳐줄 테니. 에그, 이 사람아. 주인도 없는 부채를 내가 어찌 팔겠나.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줄 걸세. 천냥도 안 되겠나? 안 되네. 그럼 만냥은? 아닐세. 이 집을 줄 테니 이 부채 날 주게나. 이렇게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집은 자네 것이고 이 부채는 내 것일세. 그러고는 불이 나게 가난한 할아버지의 오막살이로 가버렸지요. 달랑 부채만 들고 오막살이로 이사온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희죽희죽 나왔지요. 남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빨간 부채를 솔솔 붙이면 코가 쭉쭉 늘어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코가 어찌 된 거냐며 울며불며 난리를 칠 거야. 이때 파란 부채로 다시 살랑살랑 붙여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빨강 부채를 붙였어요. 살랑살랑살랑, 슬슬슬, 살랑살랑살랑, 쭉쭉쭉.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가 길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부채를 붙였지요. 돈을 많이 벌면 되골 같은 커다란 집을 지어야지. 살랑살랑살랑 이러면서 자꾸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었겠어요? 결국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 앞마당까지 닿았지요. 마침 바람을 쐬러 나온 옥황상제가 앞마당 위로 불쑥 솟아난 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옥황상제가 자세히 보니 저기 아랫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 기다란 코였지요.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100년 된 대추나무에 꽁꽁 묶어두어라. 한편
오막살이에 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코가 따끔했지요. 아, 따가워. 내가 부채질을 너무 세게 했나? 코가 이렇게 길어지다니. 자, 그럼 파랑 부채를 붙여볼까? 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파랑 부채를 붙이자 코는 줄어들지 않고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코가 하늘나라에 꽁꽁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할아버지는 계속 하늘로 올라갔지요. 아래를 한참 바라보던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만 풀어 죽어라. 신하들은 대추나무로 달려가서 친친 묵혀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를 풀어주었지요. 사람 살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심통도 욕심도 안 부리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대요. 코에 밧줄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말이에요. 옛날 한옛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헛기침을 하던 먼 옛날에 정승이란 높은 벼슬을 지닌 어른이 있었어요. 4살에 천자문을 다 외고 15살에 과거 시험에 턱 붙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머리 좋고 똑똑하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지요. 정승에게는 혼인을 하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귀한 우리 옥동자. 너도 이 아비처럼 높은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정승은 기대가 더 컸지요. 그런데 아들은 7살이 되도록 책 읽을 생각을 통 안 하지 뭐예요? 이런 큰일인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벼슬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겠어. 그래서 정승은 나라에서 글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훈장님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 집안을 이어갈 녀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숙여 훈장님에게 꾸벅 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장독 뒤에 숨어서 딴짓만 하고 있었지요. 뭐 하고 있냐, 이 녀석아. 어서 넙죽 엎드려 절하지 않고. 네, 훈장님 절 받으십시오. 쭈뼛거리던 아들은 그제야 걸어 나와 인사를 드렸지요. 오냐, 이제부터 내가 널 가르칠 터이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날부터 훈장님은 정승의 아들을 앉혀놓고 하루하루 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찌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하거라. 하늘천, 따지. 따지. 자, 이 글자가 뭐라고 했느냐? 글쎄요, 그게 하늘천인지 따지인지 가물가물한데요. 예끼 녀석아, 100번을 읽고도 가물가물하단 말이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3년이 흘렀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자, 이제 한번 말해보거라.
이게 하늘천이냐, 따지냐?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뭐라고? 그렇게 외우고도 아직도 모르느냐? 내 살다 너처럼 미련한 놈은 처음 본다. 소를 가르쳐도 너보다는 낫겠구나. 그런데 그만 그 말이 정승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지 뭐예요? 아버지, 우리 훈장님이 소를 가르쳐도 나보다는 나을 거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승 아들은 맹한 얼굴로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물었어요. 그 말에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뭐? 우리 아들이 소보다도 못하다고?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는단 말이냐? 여봐라, 어서 당장 그 몹쓸 훈장을 데려오너라. 정승은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하인들은 우르르 몰려가 훈장님을 끌고 정승 앞에 대령했지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정승은 불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래, 내 아들이 소보다도 못하다고. 그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 그 말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입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도 아직 한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기에. 그래. 그럼 소 3년만 가르치면 한 글자 이상 깨칠 수가 있다는 말이렸다.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럽다.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3년 동안 소에게 글을 가르쳐라. 만일 3년 후에도 소가 내 아들보다 못할 때는 내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정승의 호통에 훈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만 와들와들 떨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훈장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소에게 어찌 글을 가르친단 말인가? 훈장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 잠을 자면서도 걱정, 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을 하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에게 글을 가르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 넋놓고 지낼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어느 날 훈장님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소에게 다가갔지요. 소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멀뚱멀뚱 주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겠다. 이 영감, 정말 소에게 글을 가르치시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소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세요? 보다 못한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훈장님은 소의 고삐를 바짝 쥐고 하늘 높이 번쩍 쳐들면서 외쳤지요. 하늘, 천.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훈장님이 고삐를 번쩍 축혀 올리자 콧뚜레를 낀 소는 코가 아픈지 머리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지 뭐예요? 그래, 됐다. 바로 이거야. 훈장님의 머릿속에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이번에는 따지를 가르쳐야겠구나. 신이 난 훈장님은 고삐를 아래로 힘껏 당기며 외쳤어요. 따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가 머리를 땅으로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됐어. 됐다고. 훈장님은 고삐를 놓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어요. 여보, 이제 살았어요. 아내도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날 이후 훈장님은 날마다 고삐를 손에 쥐고 소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하늘, 천, 따지.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3년이 될 즈음에는 고삐 없이 하늘 천 따지만 듣고도 소가 알아서 머리를 올렸다 숙였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힘이 센 하인 5명이나 몰려왔지요. 하인들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훈장님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 했어요. 어서 갑시다. 정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헴, 누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러느냐. 내 발로 소를 끌고 찾아갈 것이니 먼저 돌아가 있거라. 어느새 정승집 마당에는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어요. 정승은 대청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동안 소에게 무슨 글자를 가르쳤느냐? 훈장님은 마당 한가운데서 소를 세우고는 멀찍이 떨어져 섰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하늘, 천. 그러자 소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와, 세상에. 소가 하늘 천자를 아나봐.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뚫어지게 소만 쳐다보았어요. 드디어 훈장님이 또 큰 소리로 외쳤지요. 따지. 이번에는 소가 땅을 향해 머리를 푹 숙였어요. 이럴 수가. 소가 따지도 하네. 훈장님은 앞으로 나와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도련님은 3년 동안 한 글자도 깨치지 못했는데 저희 집 소는 3년 동안 2글자나 깨쳤습니다. 이만하면 소를 가르치는 게 낫다는 제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쿡쿡 새어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정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에헴, 전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훈장님은 소를 끌고 당당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더래요. 견우와 직녀. 먼 옛날 하늘나라에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배를 아주 잘 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를 직녀라고 불렀어요. 직녀는 배 짜는 일을 좋아해서 온종일 배틀 앞에 앉아있곤 했지요. 하늘나라의 넓은 밭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솜씨가 으뜸인 청년이 있었어요. 어찌나 소를 잘 모는지 사람들은 그 청년을 견우라고 불렀지요. 견우는 피리 부는 것을 좋아했어요. 견우가 소를 몰고 나와 피리를 불 때면 직녀는 배 짜던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곤 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늘나라 임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직녀가 부지런한 견우를 좋아하나 보구나. 임금님의 짐작대로 견우와 직녀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궁궐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했어요. 직녀가 짜는 옷감은 더 아름다워지고 견우가 가는 밭은 더 기름지게 변할 거야.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결혼한 후로 견우와 직녀는 매일 어울려 다니며 놀기만 했어요. 견우가 소를 몰지 않아 밭이 쩍쩍 갈라졌고 직녀가 배를 짜지 않아 모두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어야 했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견우와 직녀에게 벌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떠나라. 그리고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성날에만 은하수 강가에서 만날 수 있다. 견우와 직녀는 잘못을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칠성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한달음에 은하수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은하수가 너무 넓어 건너편에 있는 서로의 얼굴도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가에 주저앉았어요. 1년을 고박 기다렸는데 손조차 잡아볼 수가 없다니. 둘은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 매년 7월 칠성날이 되면 견우와 직녀의 눈물 때문에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는 홍수가 되어 땅을 휩쓸었지요. 겨우겨우 산으로 도망친 동물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7월 칠성날마다 홍수가 나니 이를 어쩌면 좋아? 그때였어요. 까치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자. 까마귀야, 너도 도와줄래? 까치와 까마귀들은 퍼덕퍼덕 은하수로 날아올랐지요. 그리고 서로 몸을 겹쳐 다리를 놓았어요.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든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그제야 둘은 울음을 멈추었어요. 마침내 홍수도 끝이 났고요. 그 이후로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가 만든 다리 위에서 만나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 부슬부슬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린답니다. 견우와 직녀에게 머리를 밟힌 까마까치는 7월 칠성날이 지나면 머리 깃털이 다 빠져버린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한 총각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총각이 돌처럼 크고 단단하다고 해서 돌쇠라고 불렀지요. 돌쇠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으면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런 돌쇠가 못된 부자 영감님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혼내주었다지 뭐예요? 어느 날 돌쇠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서럽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푸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는 거였지요. 돌쇠가 다가가자 남자는 점점 더 서글프게 울었어요.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돌쇠가 물었어요.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뭐요.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는 남자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휙 고개를 내려가 부자 영감네 집으로 향했어요.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돌쇠는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옳지, 바로 저 아이군. 돌쇠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뇌시여.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머슴이라 필요 없네. 사실 몸집도 우람하고 힘께나 쓸 것 같아 돌쇠가 탐이 났지만 돈을 주자니 아까웠거든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띄었지요. 에헴, 그럼 오늘부터 일해보게나. 부자 영감은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돌쇠가 대뜸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 빗자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어린 머슴은 어디에다 쓴답니까? 지게 지고 불썩, 호미 들고 털썩, 항아리 들고 나동그라지겠네요.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야겠습니다. 돌쇠가 휙 돌아 나가려고 하니 이제는 부자 영감이 돌쇠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쇠도 놓치게 되었거든요. 내 저 아이를 당장 내보냄새.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에헴. 힘센 머슴 한 명이 거저 생겼는데 비실비실한 어린아이가 무슨 소용이람? 안 그래요?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의기양양해진 돌쇠가 이제는 부자 영감에게 문서까지 만들자고 했지요.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씀쎄, 쓰고 말고. 부자 영감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돌쇠가 오히려 딴소리하며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돌쇠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보낸다. 결국 두 사람은 문서를 써서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어요. 돌쇠는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돌쇠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어디에도 돌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부자 영감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돌쇠를 찾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밥상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배고픈 얼굴로 밥상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이지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화가 난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철썩 붙었습니다. 부자 영감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돌쇠가 말했지요.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밥을 먹여달라고? 장난하는 거냐, 이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돌쇠가 문서를 부자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문서를 들이밀며 따지는데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대요. 밥을 먹여주었으니 이제 옷을 입혀주시지요. 뭐? 옷을 입혀줘? 이놈이! 문서가 어디 있더라? 돌쇠가 또 문서를 꺼내려 하자 부자 영감은 얼른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에이구 못 살아. 입혀준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인지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밥도 먹여주었겠다, 옷도 입혀주었겠다. 그때부터 돌쇠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쓱쓱 싹싹 마당을 쓸더니 우지끈 장작을 패에 잔뜩 쌓았지요. 그뿐 아니라 닭모이 주니 좋다고 꼬꼬꼬꼬, 소 염을 먹여 배부르다고 음메. 그러자 부자 영감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하거든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또 한 술 두 술 밥을 떠먹여 주었지요. 어느새 또 저녁밥상을 차릴 때가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하루 세 끼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부자 영감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인지 킬킬 웃으며 살금살금 도망을 가네요. 아무리 그래봤자 배고프면 자기도 별 수 있겠어. 1시간쯤 지났을까? 부자 영감이 불 꺼진 돌쇠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불을 켜보니 돌쇠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있네요. 밥 안 먹여주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날 저녁에도 부자 영감은 엉엉 울면서 돌쇠에게 밥을 먹여주었대요. 밥 먹여주었으니 이제 그만 자거라. 재워주셔야지요. 뭐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돌쇠가 뒤적뒤적 문서를 찾네요. 부자 영감은 얼른 옆에 앉아 돌쇠를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토닥토닥 두드려도 돌쇠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이 안 와 그러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아니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걷어차려 하니 돌쇠가 문서를 쫙 펴 들이밀었지요.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에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돈 안 받고 일 잘하는 머슴을 또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결국 부자 영감은 고민하다가 끙끙 앓아눕게 되었어요. 주인어른, 주인어른. 돌쇠가 급하게 부자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 영감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뒷간에서 소리가 나는 거지요. 무슨 일이냐? 옷을 입혀 주시어야지요. 에이, 나더러 냄새나는 뒷간에서 내 놈의 옷을 입혀주라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부자 영감은 코를 막고 뒷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돌쇠의 옷을 막 잡으려는데 그만 똥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냄새야. 내 이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돌쇠는 방글방글 웃으며 부자 영감의 집을 나왔더래요. 돌쇠는 지금도 쿵쿵거리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다지요. 지혜로운 이야기 탈무드. 임금님을 속인 파수꾼. 옛날에 아주 못된 임금님이 살았어요. 이 나라는 모두 내 것이다. 바닷속 물고기부터 산속 버섯까지 몽땅 내 거야. 백성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버섯을 딸 때도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지요. 치, 물고기를 한 마리씩만 잡으래. 어휴, 이러다가는 배고파서 쓰러질 거야. 욕심쟁이 임금님은 궁궐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가장 아꼈어요. 그 나무에 열린 복숭아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이건 나만 먹을 거야. 임금님은 매일 복숭아 나무 앞에 와서 복숭아가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았는지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80. 휴, 그대로군. 백성들도 그 복숭아가 무척 먹고 싶었어요. 복숭아 나무 옆을 지날 때마다 군침을 흘렸지요. 임금님은 복숭아를 도둑 맞을까봐 늘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파수꾼을 세워야겠어. 하지만 파수꾼이 몰래 따먹으면 어쩌지? 임금님은 한참을 궁리하다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허겁지겁 달려나가 읽고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을 복숭아나무 파수꾼으로 임명하노라. 그날 저녁 임금님은 복숭아 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가보았지요. 파수꾼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저리 가시오. 이건 임금님의 나무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
앞 못 보는 파수꾼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먹을 테고 다리 못 쓰는 파수꾼은 나무에 올라가지도 못할 거야.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가자 다리를 못 쓰는 파수꾼이 말했어요. 여보게, 저 복숭아들을 따먹어버리세. 나도 욕심쟁이 임금님을 골탕 먹이고 싶지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따먹겠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다리 못 쓰는 파수꾼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두컴컴한 밤이 되자 파수꾼들은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못 쓰는 파수꾼이 앞 못 보는 파수꾼의 어깨에 올라타서 말했지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좀 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파수꾼은 복숭아를 바구니 가득 채웠어요.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야. 내 눈이 다 번쩍 뜨일 것 같아. 정말 꿀맛이네 꿀맛이야. 다리에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먹고 또 먹었어요. 그러고는 나무 아래에서 쿨쿨 단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임금님이 복숭아를 세었어요. 하나, 둘, 셋, 60, 80이 아니고 60? 아니, 대체 누가 복숭아를 따먹은 것이냐? 임금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파수꾼들을 노려보았어요. 다리를 못 쓰는 파수꾼이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이 다리로 제가 어떻게 복숭아를 따겠습니까? 그럼 내가 따먹은 거냐? 복숭아가 어디쯤 달려있나요? 전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릅니다. 앞 못 보는 파수꾼도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따먹었다는 말이냐? 임금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복숭아를 모두 따서 내 방에 갖다 놓아라. 복숭아는 나무 상자에 담겨 임금님의 방으로 옮겨졌어요. 백성들은 임금님을 골탕 먹인 두 파수꾼을 칭찬했어요. 잘했고 말고 그거 참 고소하네 그려. 몸도 불편해도 못하는 일이었구만. 그 뒤로도 앞 못 보는 파수꾼과 다리 못 쓰는 파수꾼은 서로 도우며 잘 지냈어요. 한편 그날 이후 임금님은 복숭아가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세어보기만 했어요. 하나, 둘, 셋, 60. 휴, 그대로군. 며칠 후 임금님의 방에서 시큼털털한 냄새가 풍겼어요. 복숭아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자를 열어본 임금님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내 복숭아, 내 복숭아를 돌려줘. 아름다운 가치가 담긴 탈무드, 배의 구멍.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에 뱃놀이를 즐기는 한 가족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은 여름을 지내는 동안 자주 배를 타며 즐겁게 놀았지요. 아버지, 배를 타고 호수를 둥둥 떠다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어머니, 뱃놀이를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첫째 아들이 노를 꼭 붙든 채 졸라댔어요. 그래, 오늘은 해가 질 때까지 실컷 하자꾸나. 여름도 끝나갈 무렵이라 오늘이 올해 마지막 뱃놀이가 될 것 같구려.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가족의 웃음소리 또한 멀리 퍼져나갔어요.
얘들아, 배를 좀 더 세게 밀어라. 영차. 네, 아버지. 영차, 영차. 뱃놀이를 마친 가족은 배를 무트로 끌어올렸어요. 자, 됐다. 이제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해야겠구나. 그래야 내년에도 또 뱃놀이를 즐길 수 있지. 아버지는 배를 요리조리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구석진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지 뭐예요? 이런, 끌어올릴 때 뾰족한 바위에 부딪혔는지 구멍이 생겼구나. 나무의 색도 많이 바랜 것 같고. 아버지는 무엇을 먼저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그래, 페인트 칠을 먼저 한 다음 구멍을 고쳐야겠어. 아버지는 마을에서 꼼꼼하기로 소문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일을 잘하신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우리 배를 예쁜 초록색으로 칠해주세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배는 잘 칠해 놓을 테니 사흘 후에 찾으러 오십시오.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우와, 배가 정말 말끔해졌군요. 마치 새 배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페인트공에게 수리비를 치렀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겨우내 꽁꽁 얼었던 호수가 녹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은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뱃놀이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아버지, 이제 따뜻해졌으니 배를 타러 가요. 너무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구 졸라댔어요. 봄이 되어 어른들은 할 일이 많단다. 그래, 오늘은 너희들끼리 뱃놀이를 하렴. 그게 좋겠구나. 오늘은 정말 바쁘단다. 우와, 신난다. 두 아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대신 조심해서 타고 해지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은 한달음에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두 아들이 배를 타러 간 후 얼마간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뜰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애들이 올 때가 됐는데. 채소를 다듬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때 무언가 생각난 듯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구멍. 배에 생긴 구멍을 고치지 않았어. 아버지는 배에 난 구멍을 수리해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어쩜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거렸어요. 당황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신없이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그저 아이들한테 아무 일 없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죠? 어머니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아버지도 덜컥 겁이 났지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미루지 않고 바로 고쳤더라면.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을 미룬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허겁지겁 호숫가에 도착해보니 두 아들이 깔깔대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뱃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어서 물 밖으로 나오렴.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배의 방향을 바꿔 호숫가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두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얘들아,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아니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아서 배에 구멍난 곳을 찾아보았어요. 이럴 수가. 구멍이 막혀 있잖아.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이 말끔히 메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난 여름에 구멍 수리를 미루고 페인트 칠을 먼저 한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배를 칠해준 페인트공이 생각났어요. 맞아. 페인트공이 고쳐준 게 틀림없어. 다음 날 아버지는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구멍 뚫린 우리 배를 고쳐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다가 바닥에 난 구멍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저 나무를 덧대고 못을 몇 개 박은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페인트공의 겸손함에 더 깊이 감동했어요. 그 일이 바로 우리 두 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답니다. 그러니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페인트공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겸손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